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12시 10분 정도까지 코로나19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앞에서 뭐 조동찬 기자님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앵글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보건의료적인 특징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경제적 특징을 되게 많이 바꾼 일련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이제 이거부터 봐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게 사람들의 이제 행태 변화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특히 부작용이 좀 심했던 웨스턴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이 특히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한국이 아까 전에 뭐 조 기자님이 얘기하셨지만 너무 잘 막은 종류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덜 친숙하다 그래야 되나? 예, 약간 좀 덜 임팩트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스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퍼서널 모빌리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컸어요. 특히 이제 자전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데이터를 갖고 보면은 대중교통 줄어들긴 했는데 뭐 딴 나라들만큼 많이 줄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퍼서널 모빌리티 시장이 크기에는 한국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가 되려 젊은 세대에 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트래픽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하여튼 모빌리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고, 두 번째는 이게 작년 초기에 제가 좀 많이 맞춘 편이 돼버려가지고 많이들 화제가 됐었던 종류인데, 이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원격 근무를 많이 하게 됐죠. 특히 원격 교육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디폴트가 됐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사도 하이브리드 타입이 됐던 어쨌든 간에 그와 관련된 방향으로 가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쇼텀으로는 기존에 했던 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좀 구글 미시라든지 뭐 MS 팀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면서 그런 회사 주가가 엄청 오르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됐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장기화가 되면 슬슬 이제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집에서 일하는 그 상황이 이제 반복되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그 수요가 크게 늘게 되죠. 그래서 작년 초에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전제품,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구 시장, 인테리어, 뭐 그다음에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전자업체나 뭐 가구업체나 전부 다 그 역대 최고 실적 다 찍었습니다. 이제 뭐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가 시간 보내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모의제를 못하니까 이제 초기에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회사들은 또 바깥에 홍보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들 대부분이 그 역대 최고 실적 거의 뭐 2배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 포함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에 돈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늘었는데 왜 뉴스에서 잘 안 보이냐 하면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만 신난다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하면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계속해서 인프라도 갖췄지 경험도 해봤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모빌리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나 행태가 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액티비티 그래프를 24시간으로 돼가지고 보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패턴은 언제나 새벽 한 3, 4시가 올타임 로우 제일 찍히고, 그다음에 한 7시에서 9시, 10시 사이에 급하게 오르다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피크 치고 한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좀 떨어졌다가 점심시간이죠. 그 다음에 한 2시 정도에 조금 올랐다가 쭈르륵 떨어져가지고 9시까지 떨어지다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살짝 올라요. 이게 이제 인터넷 액티비티를 보던 모바일 액티비티를 보던 뭘 보던 그림의 패턴은 똑같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2019년과 2020년 데이터인데 딱 보시면은 파란색이 2019년이고 녹색이 2020년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일하는 시간이 평탄화됐다. 이게 플래트닝 현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언제 어디서나 일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도 그렇고요. 그게 데이터로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코로나19가 나타나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안들을 정리한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지만 주목해야 될 것들 정리한 것 중에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 탑10 기술 얘기한 게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짚고 이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AI 기술 같은 것들의 중요성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화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벤트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오프라인 이벤트로 됐었다면 아카이빙이 되게 어려웠을 거고 디지털로 찾거나 검색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관련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가지고 AI가 접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이 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거의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챗봇이라든지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의 중요성. 그 다음에 AR, VR은 2D로 계속 이 스크린만 보고 하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진짜 뭔가 제대로 경험 갖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빼맞춰서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제품을 40만 원대 우리나라 돈으로 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3D 프린팅 관련된 기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대량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드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거나 드론과 지금 다 차세대 기술들을 봤던 것들이고 기술 개발은 많이 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도 될까 말까 커머셜하게는 거의 그렇게 봤던 종류들인데 실제 다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걸 다 엮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는 이게 코로나19가 단순히 보건의료의 이벤트가 아니고 인류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을 어덥션하게 만드는 타임머신 같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타임머신으로 땡겨버린 듯한 어떤 그런 이벤트로 동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비디오 컨퍼런싱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소셜미디어도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든지 영업활동 같은 것들이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많이 진행됐던 것들이 대부분이 지금 디지털 쪽으로 옮겨갔고 이걸 잘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중요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5G 기술 같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중심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생뚱맞게 저기 블록체인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스토리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저기에 블록체인이 왜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하면 생각나는 게 암호화폐잖아요, 원래는. 근데 저기 이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암호화폐나 토큰 같은 것들이 뜰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디지털만 돌아갈 때에는 저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제 거래와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투명하게 거래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 인프라는 그런 것들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부상할 걸로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토큰이나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이제 국가들이 밀고 있는 CBDC 형태가 될지 그건 아무것도 그거는 좀 약간 불확실하지만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해질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노동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요. 경제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공황으로 보거든요. 일종의 공황 현상으로 보는데 대충 한 2년 정도 지속된 걸로 봐요. 그리고 엠플로이먼트 크라이시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의 공황 같은 거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산업계 전반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어디는 작살나고 어디는 흥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간 분할을 되게 촉진하는 케이스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 비디오 컨퍼런싱이나 디지털 텔코 이런 종류들은 다 그냥 엄청 좋아진 종류가 돼버렸고 지금 제일 박살난 거는 잘 아시다시피 여행이라든지 호텔
이런 곳들이 그냥 크게 박살난 곳들이 돼버렸고, 중간 정도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전체적으로 셧다운되니까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농업이나 이런 것들은 덜 영향받았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나 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쉬프팅 이코노미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중간 정도의 그 임팩트를 받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에 비해서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중국 데이터인데요. 중국이 이제 먼저 좀 회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처음으로 해본 것들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건데, 처음 해본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생전 한 번도 경험 못했던 거. 1위가 온라인 그 원격 의료예요. 쉽게 말해서 1위가 원격 의료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텔레커뮤팅은 원격에서 일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격 의료.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같은 걸 돈을 진짜 지불해봤어. 인터넷은 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유료로 해봤어. 이런 거. 화상통화 처음 해본 사람도 이렇게 많고요. 전자상거래도 생전 처음 해봤어. 집에서 운동 처음 해봤어. 그다음에 온라인 뱅킹,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퍼스트 타임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면 이게 재구매 계속해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교육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언제나 모여가지고 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극복이 됐어. 그러고 나서 온라인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100% 온라인으로는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온라인을 지원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학교나 그 이벤트 아마 제대로 성공 못할걸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걸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대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아예 도시 문명 자체가 바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좀 너무 잘 극복하는 바람에 별로 안 드러나는 종류들이 하나죠. 이웃의 중요성. 그래서 한국도 이제 한국신용 데이터 같은데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시 내에서도 그 거래량이 작살난 데가 있고 별로 안 작살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가 크게 박살이 났냐 하면 중구, 종로구 이런 데가 제일 크게 박살이 났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명동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고 등등 이런 거 있지. 대학가 주변 이런 데가 제일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의외로 노도강 지역 있죠. 그러니까 배드타운이라고 불렸던 지역은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늘어난 데도 있고 공실률도 줄고 막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덴시티, 고밀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 옛날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사람 모여 있는 거 보면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긴다고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원격 관련된 그 근무가 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던 거에서 대체로 교회의 집값들은 많이 올랐죠.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교회 집값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근데 그렇게 빠져도 사람들이 나가서 사 먹기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하는 데에서 놀고 이게 다 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퍼블릭 헬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조동찬 기자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변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만큼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저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드라마틱하게 느낀 거는, 한국에서는 뭐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국가적인 뭐 어쩌고 하면은 개인의 뭔가를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옛날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1월 달에 제가 애들이 다 뉴욕에 있다 보니까 뉴욕으로 들어가는데, 뉴욕주, 그러니까 미국은 스테이트 가버먼트 결정하잖아요. 뉴욕주에서 1월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 QR코드인가 했더니, QR코드 안에 지금 타는 비행기 좌석 배치국까지 다 나와요. 어디에 앉고 가가지고 어디에 있을 것이며 연락처 등등 모든 것이 트래킹 가능하게 웹에서 입력해야만 체크인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에는 개인의 자유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다 박살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정도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트래킹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니드가 필요함을 이제 서양 사회에서 느끼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퍼블릭 헬스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한 민감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아까 법적인 얘기도 그렇지만, 지금 식당 같은 데 들어갈 때 QR코드 찍고 하는 거, 옛날에 인플루엔자 좀 돈다고 그거 하라 그랬으면 하셨겠습니까?
안 하지. 다 반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억셉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퍼블릭 세이프티, 퍼블릭 헬스에 대한 중요성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정책들이 억셉트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도시 문명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 같은 그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경제학적으로나 사회 문명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가장 최근에는 사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스가 보건의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가 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중국이란 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도입이 돼서 거의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로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나가서 물건을 못 사면 사람들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수많은 이제 국가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이 이벤트를 잘 극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못 만드는 게 없거든요. 마스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단키트, 약, 뭐 모든 게 우리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초창기에 특히 뭐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보호 장비 같은 것들을 구하지 못해서. 왜 못 구했겠습니까? 전부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네들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지금의 백신에 반대죠. 지금의 백신에 반대 케이스가 되면서 우리가 못 갖고 있으면 글로벌하게 이게 그 막혔을 때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걸 아주 체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 되고 뭐 유럽들도 이제 이제 권력 같은 것들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조 인프라 같은 것들을 내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것들을 내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인식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또 의료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시각인데, 사실 원격 의료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형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건 라이브로 비디오로 보고서 뭐 이야기하고 뭐 이거 관련된 것들 얘기 제일 많이 하지만, 저장한 것들을 딜리버리 해주는 뭐 방식이라든지 리모트로 환자 모니터링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다양한 걸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데 코로나19와 함께 큰 변화가 나타난 가장 큰 그 변화의 동의는 뭐냐면은 컨슈머들이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기대가 높아졌다는 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잘못 알려졌다고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금지하고 딴 나라들은 뭐 허용한다. 한국은 워낙 법률적으로 세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그걸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행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으려면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민간의료보험사도 똑같거든요. 민간의료보험사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를 집어넣고 뭐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한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의료 서비스에 미국 같은 나라도 한 1, 2%? 요 정도밖에 커버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대세입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랬는데 코로나19와 함께 큰 변화가 나타났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가장 중요한 세 스테이크홀더들, 환자들이 억셉트하기 제일 크기 시작했죠. 왜? 나가가지고 아픈데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되니 뭐라도 서브 퀄리티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건 억셉턴스가 생겼지. 그 다음에 특히나 병원에서 옮기는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감염 같은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뒤로 못 갑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걸 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페이션트 억셉턴스가 시작이 된 거. 두 번째는 정부 같은 데에서 이걸 지지해 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했는데, 대부분 다 이게 근거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니까 사실은 다 수동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다들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원격으로 호의적으로 이게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풀어주면 대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가버먼트들도 서포트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보험자들, 페이어들인데, 페이어들이 이걸 돈을 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민간의료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텔레메디슨과 관련된 것들을 안 받아들이면 플랜을 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서비스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세 스테이크홀더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의협이나 좀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어들이나 레귤레이터들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뭐 밀어붙이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피션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언제나 그 병원이라든지 그 의원들이나 이런 곳에서 원격 의료를 쓸 때 이제 그 큰 대형 병원하고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되게 많이 피했던 경향성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클리어 된다면, 예를 들어 3차 이상 굉장히 안 그래도 지금 오버헤드 많이 걸리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뭐 이와 관련된 것들만 좀 가시화가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이펙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이펙트는 비용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항상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고정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원격 진료나 이런 것 시스템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굉장히 싸진다. 이러면은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왜 미국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원격 의료를 받아들이는 이유? 비용 절감이에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요, 나갈 거 고정 비용 다 나고 나면 다 적자가 나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50% 셧다운 시키는데, 이게 예를 들어 25% 싸진다고 하더라도 더 이익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돼서 들어왔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하거나 이제 그 제도 같은 거를 좀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시설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시설 관련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텔레메디슨하고 전체적인 변화와 함께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나기에는 이제 앞으로 할 것이 굉장히 많겠죠.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변화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은 웹 기반으로 그냥 화상으로 대면하는 뭐 이런 종류만 하고 말거든요. 그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질환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종류가 되게 작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기존에 있었던 웹 기반보다 훨씬 더 접근성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되게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 어떤 그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먼저 많이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긴 한데 한 몇 년 뒤에는 진행이 되겠죠. 지금 어쨌든 간에 일렉트리컬 헬스 레코드나 EMR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과 이런 그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같이 결합을 하고, 두 번째로 환자들 개인 한 명 한 명들의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각자 기록해서 같이 볼 수 있고, 뭔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야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넥스트 스텝에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험자가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적절하게 돈을 줘야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로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애플의 어떤 헬스케어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등장을 했을 때, 그거를 의사들 포함해서 병원들, 그 다음에 보험자들까지 다 환영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안 그랬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세 군데 말고 종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 법률 처리하는 그 인슈런스 그 변호하는 그 컴퍼니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뛰어가는 그 수수료율이라 그럴까?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걸 작사를 내고 나머지 3명의 스테이크홀더가 다 해피한 케이스가 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유전자 관련된 키트라든지 또 지금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뭔가 잘 되려면 보험 체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을 처방하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의 결합.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AI 역할이 커져요. 그래서 AI하고 접목을 하는데 AI가 모든 걸 다 하게 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 더하기 휴먼 인더 루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무슨 도구 쓰듯이 누구나 AI를 잘 쓰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 그다음에 초기에 트리에이지 정도는 AI가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들이 아마 어시스턴트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 다음으로는 홈 테스팅 같은 것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원격으로 하고 이미 이제 그런 기업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딜리버리하고 테스팅하고 뭐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홈 헬스케어 디바이스 관련된 것들도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냥 화상으로 진료만 하는 그런 원격 의료가 아니고 미래에 이제 의료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가 우리가 미래 의료 시나리오를 할 때도 항상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미에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연 10년 안에 될까요? 맨날 이런 얘기 했다고요. 예, 사회에서 받아들여질까? 의사들이 받아들여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의료 쪽에 끼친 영향도 아까 전에 제가 전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하고 있다. 그게 그냥 단순한 보건의료 이벤트로만 보면 안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